이제 한국의 벤처 생태계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벤처 발전사는 크게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2000년까지의 질풍노도의 시대, 그리고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10년 빙하기, 2013년부터의 벤처 부활기로 나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벤처 발전사를 보아야 되는가? 우리는 해외에서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실리콘밸리, 이스라엘. 그러나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해서 성공한 국가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우리 역사에서 배울 것이 있는가? 2000년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벤처 생태계를 만들었죠. 그 일련의 과정과 붕괴한 과정들을 보는 것이 한국 벤처 정책을 구축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95년 이전에 한국의 벤처는 없었을까요? 그때도 있었습니다. 여명기. 이 시기를 우리는 사막에 나무를 심은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협회 설립 이전의 벤처 활동들은 이미 외국 제도를 벤처마킹한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창업지원법이 있었고 창투사가 대거 설립됐죠. 벤처 캐피탈들이죠. 그 장외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만든 메디슨을 비롯해서 비트컴퓨터, 터보텍, 휴맥스 같은 회사들이 등장했죠. 그러나 이 당시는 한국 토양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말라 죽었습니다. 우리가 사막의 나무 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회수 시장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 창투사들은 많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들은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왜? 회수할 시장이 없으니까 담보부 융자를 주로 했습니다. 투자가 없으니까 벤처기업들이 성장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죠. 이래서 95년도에 제가 메디슨을 상장하고 후배들 기업들을 살펴본 결과 어느 기업도 단독 상장이 불가능하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합치자고 만든 것이 벤처기업 협회입니다. 모든 후배 벤처 기업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자금 조달의 부족이죠. 왜냐하면 R&D를 했는데 그 R&D는 담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인력 조달의 부족입니다. 그 당시 벤처 기업 하면은 배추 장사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자, 시장 개척. 그래서 초기 시장이 부재합니다. 누구나 국산 개발품을 처음에 쓰려고 그러지 않죠. 자, 각계약전으로 벤처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건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95년 12월 2일 벤처기업협회 창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벤처기업협회 창립하는데 그냥 할 수는 없죠. 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벤처비전 2005, 저희들이 벤처발전사 책에 기록한 벤처비전 2005년 95년도 500개에 불과한 벤처기업을 2005년까지 4만 3천 개로 키워서 대한민국 전체 중소기업 12만 개의 3분의 1을 차지하도록 하겠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겠다. 재미있는 수치를 하나 보시죠. 2000년도 저희들이 목표한 게 6,400개였습니다. 딱 보이죠? 2095년부터 2000년까지 1년에 2배씩 6,400개로 키우겠다. 과연 가능할까요? 자, 기본 방향은 우리는 자금이 융자에서 투자로 가야 된다. 시장은 국내에서 세계로 가야 된다. 인력은 급여에서 주식 옵션으로 가야 된다. 어차피 급여는 대기업에 갈 우수인재를 끌어들일 수 없다. 자, 이래서 96년도 제일 처음 한 것이 코스닥이라는 자금 회수 시장을 만든 겁니다. 95년 11월 5일 협회 설립 추진안에 코스닥을 넣고 96년 1월부터 코스닥 등록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96년 5월에 코스닥 증권회장 시장 창립을 하죠. 여기 젊은 사람이 한 명 보이죠. 예. 자, 이래서 대한민국이 일본 또 유럽보다 3년 일찍 이머징 마켓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것이 만들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은 벤처기업에 투자한 벤처 캐피탈이 코스닥에서 자금 회수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 결과 이 IPO 시장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투자 자금의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고 이로부터 창업 붐이 만들어지고 스톡 옵션을 통해서 고급 인력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에서부터 이 벤처로 이동해 오기 시작했죠. 한국을 대표하는 NHN, 다음, 옥션 이와 같은 벤처 기업들이 만약에 코스닥이 없었으면 존재가 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는 저희들은 적자 상태에서도 비즈니스 모델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죠. 자, 이렇게 해서 96년에 코스닥이 리딩 벤처에 대한 역할을 했다면 97년도 벤처기업 특별법이 만들어지죠. 미국은 힐렛 패커드를 시초로 50년 동안 자연 발상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1971년도에 오픈하죠. 한국이 미국을 벤처마킹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50년이 걸릴 겁니다. 자,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정책 및 제도를 통해서 미국은 자연 발생적 성장을 했다면 우리는 정책 및 제도를 통해서 압축 성장을 하자. 저희들은 벤처 새마을 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벤처특별법을 그래서 제정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산업자원부의 백만기 홍기도 과장이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참고로 이때는 중소기업청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창업자금 지원, 벤처캐피탈 투자 허용, 벤처기업 특별 보증, 그리고 인력의 병역 특례 전문 연구 요원, 그리고 고급 인력의 스톡옵션 제도, 소위 말하는 벤처 빌딩이라는 직접 시설 입주의 벤처기업 특례, 직단지 뒷받침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95년 11월 5일 벤처협회 준비안에 이미 있던 내용이고 이것이 새추위에서 뒷받침돼서 97년 5월 7일 3당 동시 입법 예고를 하고 8월 13일 날 시행령이 발표됩니다. 이렇게 빠른 법제도 추진을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자, 이래서 벤처특별법이 후발 기업을 키우게 됩니다. 벤처 빌딩 제도, 그 안에 있는 제도 하나죠. 저희들이 97년 IMF 시절에 킥콕스 센터를 착공하면서 제가 가서 이 지역이 이제는 세계 최대의 벤처기업 단지가 될 것이다. 실제로 지금 12,000개의 세계 최대 벤처 밀집 단지가 되었고 판교밸리로 확산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정부의 공적 자금이 얼마나 투자됐을까요? 정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킥콕스 센터 만든 것밖에 없습니다. 뭐가 역할을 했죠? 바로 벤처 빌딩 제도라는 제도 하나로 이 거대한 변화가 구로 G밸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이래서 코스닥이 선도 벤처를 이끌어냈다면 벤처기업 특별법은 창업 벤처를 육성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창업 벤처와 이 선도 벤처 사이에 요 사이에 있는 죽음의 계곡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이게 뒤에서 등장하는 기술거래소 M&A 시장이 되는 거죠. 자, 이어서 이제 벤처를 확산해야 됩니다. 98년부터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우선 기술사업화의 문제를 놓고 보면은 공공 영역에서 민간 영역으로 넘어가는 이 영역을 넘어가는데 기술 개발한 연구 프로젝트를 문서로 넘기는 것이 가능하느냐?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 연구 개발을 한 사람이 직접 창업을 하게 하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에서 비롯된 겁니다. 세계 최초의 실험실 창업운동, 랩벤처가 만들어집니다. 죽음의 계곡을 넘는 새로운 방법이지요. 자, 실험실 창업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당시 이제 만들어졌던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 특별법 개정에 참여해서 이 당시 규제기획위원회가 많은 여기 있는 수많은 규제들을 다 한꺼번에 해결합니다. 개별 규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규제 개혁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목표는 연간 5,000개 이상의 벤처 창업을 유도하고 이 당시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면 대한민국은 벤처 대국이 된다고 봤던 겁니다. 다행히도 제가 당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전국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의 벤처 창업 로드쇼를 하게 됩니다. 전국 대학 2,000여 명이 참가하고 이 당시 참가했던 청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벤처 동아리 활동도 126개로 증가되고 비등록 동아리도 300여 개로 증가하죠. 현재는 약 4,000개의 창업 동아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게 됩니다. 98년도에 창업보육센터가 280개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연결돼서 지금은 줄어서 260개 수준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관료화되었지만 만들어질 당시에는 전체 GDP 대비 독일, 일본에 비해서 2, 3배 우리가 창업보육센터를 가지고 있었죠. 테크노파크 사업을 전국에 선정합니다. 97년도에 제가 선정위원장으로서 1차로 6개를 선정하고 현재 19개 지역의 지역 BI와 연결돼 가지고 저희들이 구축한 것은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에서 테크노파크를 거쳐서 벤처 빌딩으로 가는 1년의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 관주도 운영으로 테크노파크가 초기 목적했던 바로부터는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또 만들어지죠. 이러한 창업공간 정책을 저희들이 만든 정책들은 일련의 정책들이 창업보육에서 테크노파크 빌딩으로 가는 이러한 문제들이 현재는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벗어나 있어 가지고 다시 원상복구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테크노파크와 창업보육센터와 창업선도대학 사업들이 다 연결되어 있었던 정책들입니다. 한편 인터넷 코리아 운동은 저희들이 한국판 후보댐 프로젝트라고 불렀죠. IMF 체제 극복을 위해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인프라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대조 실험 문제를 해결하자. 저희들이 10만 웹마스터 양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가 PC와 세계 최저 비용의 인터넷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랬더니 PC방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첫 번째 현상이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이 활성화됩니다. 그 다음 게임 업체들이 부상해요. 그리고 포털 기업들이 만들어집니다.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만들어집니다. 한국이 일본을 앞서는 결정적 계기가 여기서부터 만들어지죠.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인키를 만들게 됩니다. 인터내셔널 네트워크 오브 코리안 앙트러프레너죠. 99년 대통령 방미에서 결성돼서 지금 51개국 86개 지부에 1,500명의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개국의 상설 벤처 갤러리가 있죠. 자, 2000년 드디어 한국기술거래소가 세계 최초로 만들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선도벤처를 육성하는 코스닥과 창업벤처를 육성하는 벤특법 사이의 죽음의 계곡을 M&A 활성화로 풀어보자. 이것이 기술거래소를 만든 목적이죠. 기술거래소는 실험실 창업과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벤처붐으로 대규모 연구 인력의 창업분이 만들어지고 이들이 시장에 출시하는데 문제는 이들은 시장의 전문가가 아니죠. 자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성공률이 낮습니다. M&A를 통해서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코스닥이 창업해서 10년 기간이 걸린다면 M&A는 창업해서 5년으로 그리고 회수 시장이 벤처 캐피탈이면 엔젤 캐피탈로 바라본 거죠. 자, 이 당시 벤처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자, 새로운 벤처 문화는 개방과 공유, 투명 경영과 공정 분배. 실제 대부분 벤처에서는 노조가 없죠. 창조, 도전, 열정, 기업가 정신이 지배합니다. 벤처는 새로운 사업가가 기대하면서 2000년 한 해 2천억을 기부하죠. 전국 대학의 인큐베이터가 설립되어 있고 카이스트에도 제 이름을 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공계 대학 선호도가 증가되고 투명한 기업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벤처 문화의 특징입니다. 벤처는 이제 학내 벤처에서 사내 벤처를 거쳐서 창조 벤처, 1인 창조 기업으로 가고 이들이 창업 벤처를 통해서 성장 벤처, 흔히 이노비즈라고 얘기하는 단계죠. 그리고 글로벌 중견 벤처를 거쳐서 사회적 벤처로 순환되는 구조를 가져갑니다. 2000년 대한민국은
고위험 고수익의 세계 최고 벤처 생태계를 만들게 됩니다. 벤처기업협회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 최초의 벤처기업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미국의 최초의 코스닥, 세계 최초의 기술거래소, 세계 최초의 실험실 창업제도가 만들어집니다. 벤처기업 수는 미국의 세계 최다, 코스닥은 세계 최대 미국의 이머징 마켓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죠. 벤처의 실현기가 옵니다. 자, 1차 벤처 붐을 우리가 보면은 벤처기업 수가 수직 상승합니다. 저희들이 95년도 500개에서 2000년도 8700개, 2001년도 11,000개를 넘어섭니다. 기억하시죠? 2000년도 저희들 목표가 6400개였습니다. 스톡옵션으로 인재를 유치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가치를 능가하기 시작하죠. 코스닥이 코스피를 압도합니다. 최고의 신랑감은 벤처기업인으로 등장합니다. 2000년 5월 2일 동아일보입니다. 이스라엘을 능가하는 벤처기업 수를 만들어내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이제 미국의 나스닥이 붕괴한 것과 같은 패턴으로 코스닥이 붕괴해요. 글로벌 현상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현상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무늬만 벤처 묻지마 투자로 만들어진 국내 요인이라고 오해를 하죠. 그래서 2002년도 벤처기업 건전화 정책을 우리 정부가 발표합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코스닥을 코스피에 통합한다. 벤처 인증 제도와 주식 옵션 제도를 보수화한다. 기술 거래소를 통폐합한다. 그 결과는 벤처 생태계가 붕괴했습니다. 교각사로죠. 다산다사의 벤처 생태계가 안정보수로 바뀌게 됩니다. 벤처 건전화 정책의 결과는 벤처 선도국에서 벤처 빙하국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이제 벤처 추진국이 됐습니다. 이원재 유즈마그룹 한국 지수장이 2013년도 서울신문 인터뷰 내용입니다.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003년이죠. 이스라엘에서는 한국의 벤처 환경을 부러워해서 이 당시 이분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벤처 붐을 타고 한국에서 10,000개가 넘는 벤처 기업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국가대표 벤처가 단절되죠. 벤처 빙하기가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벤처의 성과는 벤처기업의 성과는 지금 경제성장 기여 1%, 1% 경제성장이 1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총 매출이 삼성보다 많죠. 천억 벤처가 작년 통계의 기준으로 570개의 천억 벤처의 매출만 120조, 1조 벤처가 10개가 등장하고 세계 1위 기업 130개 중에서 절반이 벤처 기업들입니다. 대기업은 글로벌 역량과 성장을 견인하지만 양극화 문제를 해소 못하는데 벤처기업은 양극화를 해소해 가고 있습니다. 벤처붐 세대에 대해서 중소기업연구원의 이미순 박사의 연구를 잠깐 소개하면 1차 벤처붐을 1996년에서 2001년으로 하고 이 전체적인 주요 수치들을 이미순 박사가 정리를 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벤처 확인 기업 수, 코스닥 벤처 지수, 벤처기업 IPO 수, 벤처 캐피탈 투자 금액들을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생존율 분석을 보면은 전체 생존율이 인증 당시 벤처기업들 생존율이 65%에 달하고 있다. 10년 생존율은 48%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년 생존율은 5년 생존율 65, 10년 생존율 46%다. 주요급의 국가의 생존율 비교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장성을 놓고 봐서도 전체 벤처 화근 기업을 일반 기업과 벤처를 비교해도 확연한 차이가 벌어지고 있죠. 수익성도 마찬가지로 수익성은 더 큰 차이를 벌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전체 기업과 업력 7년 이하 기업을 또 따로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상장 현황을 놓고 보더라도 전체 분석 대상의 18%가 상장을 하고 코스닥 시장의 92%, 유가증권 시장의
7.9%가 벤처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벤처 역사를 요약해 볼까요? 95년부터 벤처기업협회가 주도해서 벤처기업 정책을 만듭니다. 98년부터는 중기청과 벤처협회가 협력해서 벤처기업 특별법을 수정하고 세계적인 벤처 생태계를 2000년에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2000년 IT버블 붕괴 이후 정부가 시장 실패를 벤처 건전화 정책으로 만들면서 생태계 파괴를 하면서 벤처 빙하기가 도래하죠. 그리고 2014년부터 정부 주도 투자로 부활하는데 초기 생태계 복귀로는 아직은 미흡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복원해야 될 것인가? 4대 벤처 생태계는 우선 우리가 없앤 코스닥 벤처 인증제 주식옵션 기술거래소를 복원하는 게 필요하죠. 자, 나스닥과 코스닥을 보면은 코스닥은 붕괴 이후 거의 회복이 안 되는 반면 나스닥은 붕괴 이전보다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결국은 이 당시에 규제가 지금의 변화를 만들어 놓고 있다. 벤처 생태계 복원의 두 번째 문제는 벤처 인증제입니다. 기술 중심의 초기 벤처 인증 정책으로 복원해야 되겠죠. 우리 엔더블 벤처 인증 추이를 놓고 보면은 벤처 인증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는 수치 자체가 34,000개 벤처 기업의 거의 대부분은 기술 평가 보증, 즉 기술 시장 보증금이 보증한 업체들입니다. 벤처 생태계가 어떻게 됐느냐? 고기술 고위험 기업들은 보증에서 탈락합니다. 그리고 저기술 저위험 기업들이 보증으로 벤처 기업이 되죠. 자, 그래서 벤처 생태계 고성장 기업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해석해 보면은 코스닥이 통합되면서 회수 시장이 사라지고 벤처 인증제가 보수화되면서 고위험 고수익의 벤처 기업들이 사라지고 그 결과는 벤처 시장이 선순환이 황폐화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주식 옵션 문제죠. 인재 유입의 문제가 됩니다. 결국 사람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미국, 일본도 IFRS를 제대로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IFRS를 도입했는데 그것도 유사 그 범위 내에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식 옵션이 기업의 부담으로 가는 회계제도가 등장하죠. 이래서 이 전체적으로 벤처로 오는 인력들에게 대해서 인센티브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구인난에 부딪힙니다. 심지어는 다산 네트워크나 휴맥스 같은 회사들도 구인난에 들어있죠. 네 번째는 벤처 대기업의 연결고리인 기술거래소입니다. 기술거래소를 통해서 벤처 대기업이 연결되는데 통폐합 이후의 거래는 위축되죠. 자, 그러면은 문제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벤처의 꿈, 벤처 1.0 시대에서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IPO 시장 코스닥을 만들고 벤처기업 특별법을 만들어서 제1차 벤처 세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벤처 실현 시기가 왔죠. 4대 벤처계 복원, 코스닥 기술거래소 주식옵션 벤처 확인제를 다시 회복하고 3대 보안 정책이 기업가 정신 교육, 크라우드 펀딩, 창업자 연대 보증 이 문제를 해소하면 제2의 벤처붐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벤처 생태계 모델과 한국의 현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벤처 생태계 모델에 대해서는 여러 모델들이 있습니다. 스필링의 환경 요소의 관계를 그리고 있는 모델들, 또 자카라키스의 지적 정보, 재정, 기술에 융합되는 벤처 생태계, 혁신과 지식 창출 생태계, 아이젠버거 얘기하는 기업가 정신 생태계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각 요소를 중심으로 생태계를 조망하는 많은 모델들이 있죠. 자, 벤처 생태계는 어떤 요소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는가?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 문제를 봐야 됩니다. 자,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이내믹하게 성장 과정에서 크리티컬 패스 부분을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런 모델이 없어요. 자, 이래서 저희들이 벤처 생태계를 4대 유형 구간을 중심으로 보게 됐습니다. 연구에서 개발로 가는 악마의 강, 그리고 개발에서 사업으로 가는 죽음의 계곡, 사업화에서 글로벌화로 가는 다윈의 바다, 시장이죠. 그리고 실패한 기업이 재도전하는 재도전의 사막입니다. 이 네 가지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생태계 모델의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한 거죠. 그래서 벤처 생태계는 가치 창출과 가치 분배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가치 창출을 하는 기업 활동이 있고 한쪽에서는 가치 분배를 담당하는 자본 활동, 투자와 회수의 활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합쳐보면 이렇게 되죠. 4개의 쿼드 사이클에 걸쳐 가지고 2개 활동, 가치 창출의 활동, 이 기업 활동입니다. 그리고 가치 분배 활동, 자본 활동입니다. 기업 가치 창출 활동은 앞으로 전진입니다. 그리고 가치 분배 활동은 계속해서 순환하고 있죠. 이 사이클, 아이디어 사이클, 혁신 사이클, 시장 사이클을 순환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전략은 스타트업 전략, 스케일업 전략, 글로벌화 전략으로 만들어지고 각각은 재도전이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연구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코드 사이클 모델을 통해서 우리 전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은 각 부처들이 이와 같이 각 사이클별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죠. 잘 이해가 안 되죠. 아마 이런 그림이 처음 볼 겁니다. 자, 국가별 창업 생태계를 분석한 것에 대해서는 이영달 교수님이 소개하는 글로벌 앙트러프너십 인덱스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이 GI가 분석한 걸 볼까요? 여기 빨간색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요 바깥에 있는 비교적 원활하게 잘 되어 있는 요 선이 미국이죠. 한국의 문제를 보면은 한국은 국제화의 문제, 기회 포착의 문제, 그리고 기업 인식, 사회적, 문화적 지원에 관한 문제, 그리고 공정거래에 관한 문제. 이 네 가지 문제에서 우리는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 저희가 각국 벤처 생태계를 쿼드 사이클 모델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한국의 문제를 놓고 보면 특허 출원은 높은데 IP로 할 때는 약하고 엔젤 캐피탈은 들어가는데 M&A는 없고 벤처 캐피탈은 있는데 벤처 캐피탈 IPO는 그런대로 괜찮은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급 중심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시장 지향형, 그래서 회수 시장을 중심으로 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A 시장이 굉장히 크죠. IPO 시장이 크죠. 자, 일본은 특허와 로열티를 중심으로 한 기술 중심형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미국은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데 특허와 IPO보다는 M&A와 벤처 캐피탈, 엔젤 캐피탈이 훨씬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의 문제는 뭐죠? 바로 정부 주도의 공급 중심형입니다. 이게 2000년 이후 벤처 겨울 시대에서 만들어진 생태계가 파괴되고 정부의 역할이 강화된 결과죠. 우리는 사전 연대 보증을 하고 엔젤 자금을 모자라면 투자를 해주고 벤처 모태 펀드를 확대하고 그리고 창업 지원 자금을 지원하고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사후 징벌적 배상으로 그리고 엔젤 투자가는 M&A 시장이 활성화되면 엔젤 투자가는 자연스럽게 는다. 모태 펀드를 확대할 게 아니라 코스닥을 재건해서 활성화시킨다. 그리고 창업을 지원할 게 아니라 제도전을 원칙적으로 만들어주면 창업은 활성화된다.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 분산 발전을 해야 된다. 이 순환 중심의 사고로 우리가 정책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역별로 또 물어봤습니다. 자, 지역별로 이 쿼드 사이클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물어보면은 악마의 강에 관계된 문제, 그 다음에 죽음의 계곡, 다윈의 바다에 걸쳐서 생기는 문제들을 설문을 해봤습니다. 각각 문제로 된 것이 악마의 강에서는 연구 인력의 확보가 문제다. 그리고 죽음의 계곡에서는 엔젤과 크라우드 펀딩이 문제다. 다윈의
바다에서는 벤처 캐피탈 투자가 문제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의 혁신 생태계 주체에 대한 역할을 물어봤더니 주체에 대한 역할이 놀랍게도 기업이 혁신의 주체인데 대학은 가장 혁신의 작은 역할을 하고 있다. 개방혁신도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주요 기능에 대해서도 기관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절반 정도 되고 전문 인력이 제일 중요하다. 비활성화가 된 산학협력의 4분의 3, 73%는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개방 문화와 협력 플랫폼의 부족이다. 자, 이것을 전체적으로 문제를 분석해 보면은 각 권역별로 4개의 권역을 나눴죠.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대전, 충청, 세종,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광주, 전라, 제주, 그리고 강원으로 나눠봤습니다. 보시면 제일 바깥에 수도권이 있고 요 두 번째 서울에서 멀어지는 비율로 나타나 있습니다. 서울은 밸런스형이죠. 모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합니다. 단 글로벌 혁신 생태계하고 비교해서 글로벌화가 미흡하다. 중부권에는 기술 혁신형입니다. 그래서 창업 분야에 우수한데 이 다음 단계 사업화가 미흡하다. 영남권에게는 제조 중심형으로 가서 과거의 제조업들은 만들어져 있어서 공정거래가 문제가 되고 그리고 개방 혁신이 안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는 공정거래와 개방 협력이 중요하다. 호남권은 미성숙형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앵커 기업이 없다 하는 게 문제니까 이를 활용하라. 혁신 도시에 와 있죠. 고립무원형은 바로 강원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국의 혁신 벤처 정책은 중앙정부의 단독이 아니라 지방과 협력하는 정책이 되어야 되겠다. 지방별로 다른 정책을 쓰고 그들이 전반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할 수 있게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이슨의 혁신 생태계 모델은 창업에서 성공 실패로 가는 결과에 따라서 성공은 연속 기업가로 실패는 재도전을 하고 그리고 도덕적 해이는 퇴출시키고 그리고 성공에서 일부는 글로벌화로 나가자. 창업 정책은 과다한 직접 지원은 줄이고 창업 플랫폼을 강화해라. 연속 기업가는 엑셀레이터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글로벌 기업가는 글로벌화와 본글로벌 정책을 가져가라. 제일 중요한 건 재도전이죠. 원칙적 재도전을 시켜라. 도덕적 해이는 퇴출시키고 이거 전체는 M&A와 글로벌화로 가도록 하라. 크게 봐서는 생태계 정책은 악마의 강에서 죽음의 계곡으로 가는 스타트업 정책과 그리고 스케일업과 글로벌화라는 스케일업 정책 2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여기는 바다, 여기는 대륙붕으로 볼 수가 있겠죠. 대한민국의 대부분 정책은 지금 어디로 가 있느냐? 여기에 가 있습니다. 과도한 스타트업 정책, 그리고 과소한 스케일업 정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의 균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전략을 잠깐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업은 시장 기회를 포착하고 핵심 역량을 구축하는 겁니다. 문제를 찾아서 잘 풀면 되는 거죠. 자, 문제를 찾는 거 시장입니다. 그걸 잘 푸는 거 역량이죠. 그래서 마켓 컴피티션 피트 이것을 창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창업은 그래서 시장, 새로운 기회를 포착했는가? 포착은 밸류업과 코스트 다운 두 개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가? 문제를 찾았고 그 다음에 입증했는가? 진입장벽은 기술의 장벽이냐 시장의 장벽이냐 요 세 개 3대 질문 6가지를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서는 큰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1, 2차 산업혁명을 거쳐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1, 2차 산업혁명은 오프라인의 레드오션 혁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에서 더 이상 새로운 창업이 일어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온라인 세상이 만들어지면서 디지털 트랜스폼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블루오션이죠. 근데 문제는 이 블루오션이 20년 되니까 여기도 레드오션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블루오션이 등장합니다.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애널로그 트랜스폼의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합니다. 이제는 그 융합이 데이터로 융합이 되죠. 디지털 트랜스폼과 애널로그 트랜스폼이 연결 역할을 하게 되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로덕트와 서비스가 융합합니다. 제품 서비스 융합은 대부분 전 세계의 유니콘들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들은 서비스를 하고 제품을 만드는데 IP로 차별화시키고 있죠. 자, 이것을 우리 정리해 보면은 이제는 제품에서는 IP, 시장은 비즈니스 모델, 두 가지를 합치는 것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인공지능으로 합친다. 제가 하스 스타트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스 스타트업이란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스타트업이 전 세계 스타트업의 70%를 넘게 차지하고 있죠. 한국은 이 영역이 약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기업은 사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셜 임팩트,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데서 내가 들어가는 코스트를 뺀 차이가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겁니다. 이 가치를 못 만드는 기업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사상과 나누죠. 소비자 이익과 생산자 이익으로 나누는데 이 프라이스는 얼마가 돼야 되느냐? 선순환이 돼야 됩니다.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안 되죠. 그리고 이 생산자 이익도 다시 이해관계자들에게 순환돼야 됩니다. 기업과 사회는 밸류 프라이스 코스트의 순환으로 선순환되죠. 그래서 기업 이익과 소비자 이익, 가치 창출과 가치 분배, 전략과 조직, 혁신과 효율, 성과와 사람이 선순환되는 것이 선순환 기업가 정신, 바로 홍익인간 이화 세계의 기업가 정신입니다. 태극의 모습이죠. 정리해 볼까요? 벤처 활성화의 핵심은 우선 파괴된 벤처 생태계 4가지를 복원해야 됩니다. 코스닥, 벤처인증제, 주식옵션, M&A죠. 그리고 창업 활성화의 3가지 정책 방향이 필요하죠. 기업가 정신, 의무교육, 혁신의 안전망, 투자 활성화죠. 자, 근데 이 활성화의 3대 정책 방향은 지난 5년 사이에 개선이 됐습니다.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이 생태계 복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14대 창업국가 정책 맵을 저희들이 그려봤습니다. 악마의 강, 죽음의 계곡, 다윈의 바다에 걸쳐서 생태계를 복원하고 기업가 정신 의무 교육을 하고 데이터 기반의 벤처 생태계 정책으로 수많은 문제를 풀어보자. 여기에 대해서 지난 5년간에 걸쳐서 케이슨이 해온 공개 포럼과 보고서의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의 USB에 담겨 있습니다.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 보십시다.